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에밀리를 번역한 번역가 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천문학자 신창현 박사님 와 계시는데 인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신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작품 보통은 제가 이제 GV를 하면은 모더레이터가 아니고 게스트로 하는데 오늘은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기 때문에 제가 모더레이터를 하고 좋은 말씀 듣게 될 겁니다. 이 작품은 전 세계 30개국 베스트셀러 1위였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마션의 천재 작가죠. 앤디 위어의 소설인데요. 영화화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작품이기도 해요. 작품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소설 작품이. 그래서 박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영화 전에 소설을 보셨었나요? 아니요, 소설을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분 계실 것 같은데 사놓고 책장에 꽂아놓고 책 등만 계속 보다가 이번 기회에 좀 다시 드디어 꺼내보게 됐어요. 한 어느 정도 보셨어요? 소설을 이제 영화 보기 전에 한 절반 정도를 보고 영화를 보러 왔는데 영화는 영화 자체의 또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또 책은 책 나름의 매력이 있어서 이거를 영화를 저는 책을 이제 반 보고 영화를 봤기 때문에 제가 반을 본 부분은 이 책을 먼저 보고 보면 이렇게 좋구나. 그다음에 나머지 읽지 않은 반 부분은 원작을 모르고 보니까 또 이게 재밌구나. 이걸 동시에 느끼면서 봤습니다. 영화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천문학자로서,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우주를 그린 영화로 탄생한다라고 했을 때 혹시 기대하셨던 포인트가 있을까요? 기대를 너무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일단 마션이 너무 재밌었고 마션을 보면 이게 꼭 우주가 배경이긴 하지만 그냥 어떤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정말 상상 밖의 일까지 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게 굉장히 재밌었고 비록 상상력이 좀 가미돼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실제적이었어요. 너무나 이제 리얼하고 제가 좋았던 점은 이 작가가 쓰는 작품에 대한 어떤 믿음인데 굉장히 다정한 면모가 있고 싸우지 않고 뭔가 공존하고 같이 살아남으려고 하고 그런 내용일 거라는 기대가 사실 컸고요. 그리고 굉장히 검증을 많이 하고 이 작품을 쓰는 동안에도 이렇게 거의 집단지성의 힘을 빌렸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많은 전문가들이 블로그 연재하고 이럴 때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작가의 상상력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학적 사실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이미 있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고 또 이 작가의 장점은 위트잖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피식피식 웃게 해주는 굉장히 재밌는 모멘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봤고 과연 영화를 봤더니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즐겁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했던 작품인데 특히나 저는 아시는 분 많지 않겠지만 릴리의 서재라는 플랫폼에서 리딩 케미스트리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거기서 프로젝트 헬멧이 책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2시간 정도. 그때 제가 거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이 영화가 지금 라이언 거슬링 주연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내가 번역할 확률은 없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MGM 스튜디오 영화인데 MGM 스튜디오가 바로 이전까지 작년까지 워너브라더스에서 배급을 다 했어요. 올해부터 소니 픽처스에서 배급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는 모든 영화사와 영화를 다 해봤는데 유일하게 워너브라더스만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오르면 찍먹 한번 해보시면 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번역할 확률은 없겠다라고 했는데 운 좋게 갑자기 소니 픽처스로 배급이 바뀐 바람에 제가 번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반갑고 고마웠던 작품이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가서 제가 혹시라도 내가 번역하게 되면 성지순례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거기 댓글 달고 소문 주세요. 이 작품 교통 설정 중에서 사실 이 작품은 하드 SF를 강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1990년대에 되게 좋아했던 90년대 좋아했던
한번 지금 나오다 말다 하는 건가요? 마이크가? 잘 들리나요? 조금씩 끊기는 기분이 들어서 한번 모니터링 해주세요. 그때 좋아했던 작품들은 소프트 SF로 나누곤 해요. 무슨 인디펜던스 데이나 아마겟돈 이런 작품들 있죠. 고증 정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앤디 웨어의 작품들만큼 고증이 좋은 작품들은 아니에요. 대중성 오락 위주의 작품들을 소프트 SF라고 그러는데 앤디 웨어의 작품은 보통 하드 SF로 나뉩니다. 그래서 아주 설정이 꼼꼼하고요. 과학적인 지식도 아주 훌륭하다고 알고 있어요. 극중 설정 중에서 태양이 죽어간다거나 아스트로파지라는 어떤 생명체가 태양을 조먹는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리얼하게 감사합니다. 얼마나 리얼하게 설계됐는지 이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태양이 그렇게 된다는 건 사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외계에 있는 별들을, 그러니까 태양계 밖에 있는 다른 별들을 볼 때 실제로 별빛이 조금 어두워지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마도 작가는 이러한 사실에서 착안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별빛이 조금 어둡게 보이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별 앞에 다른 보이지 않는 어떤 어두운 천체가 지나갈 때 좀 가려진다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다른 초신성 폭발하거나 이런 성간 물질들이 좀 지나가면서 일시적으로 인간의 생명에 비하면 긴데 아무튼 우주의 스케일에서 일시적으로 그 별빛이 어두워진다든지 그렇게 관측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게 별빛이 가려졌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이 작가는 저 별에 문제가 있어서 별빛이 어두워졌구나 여기 이제 다른 방향으로 창의성을 발휘하게 된 거죠. 그런 면들이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현상에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의 이야기를 입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영화 중간에 보면 그 우리 타우메바라는 이 물질이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누출이 되는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누출돼가지고 이제 전체 시스템을 좀 위험하게 만드는데 그거는 이것은 우리가 우주 탐사에서 많이 겪는 문제를 오마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타우메바 같은 외계 생명체가 아니라 최근에도 있었어요. 아르테미스 2호가 지금 우주 비행사들을 태우고 달 근처로 갔다 오려고 했는데 원래 2월에 발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3월로 미뤄지고 또 미뤄져서 4월로 또 발사가 연기됐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주선 내부에서 수소가 액체 수소가 이제 주입이 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차갑거든요. 굉장히 차갑게 해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주입을 하면 주변에 있는 금속들이 같이 좀 수축되는 거예요. 차가우니까. 그러면 얘가 수축되면서 벽과 벽 사이에 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작은 틈이 생겼지만 타우메바가 아주 작은 틈으로 막 퍼져나가듯이 이 액체 수소에게는 그 작은 틈도 퍼져나갈 수 있는 경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누출되는 것들이 발견이 돼서 얘를 다시 잘 막던지 시스템을 다시 설계를 해야 돼서 발사를 연기시켜서 지금 4월까지 왔거든요. 발사일이.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작가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소소한 장치들이 자기의 상상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떤 천문학이나 우주 탐사에서 자주 쓰이는 장면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차용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보면 볼수록 재밌어지는 거죠. 이 설정에서는 30년에 걸쳐서 지금 10도에서 15도 정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잘 사실 저희들은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영화에서 그릴 정도로 엄청난 대지양인가요? 이게 그렇다면 한 몇 도까지는 괜찮나요? 엄청난 대지양이죠. 한 5도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5도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사실 일교차도 굉장히 크고 여름과 겨울 사이의 온도 차이 굉장히 크지만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기후 온난화 뭐 얘기하고 탄소 발자국 뭐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조절된 온도가 1도도 안 되거든요. 0. 몇 도, 0.5도만 내려가도 큰 일이 나는 거예요. 몇 도가 내려가면 그냥 지구에 빙하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온도거든요. 평균 온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가 조금만 시작됐는데도 벌써 우리나라 막 거의 이제 막 우기에 들어간 것 같고 기후가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5도가 바뀌는 거는 그거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온난화 문제 10배가 됐습니다. 10배 이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지구 생태계는 거의 절멸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올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히어로를 빨리 투입을 해서 네가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나머지를 살려줘. 그러니까 너는 가서 위험하겠지만 나머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부탁한다 하고 3명이나 된 우주비행사 사실은 이제 훈련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희생시키면서라도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그 아르테미스라는 걸 언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앤디 위어 작품 중에 원래 우주선부작이라고 하면 마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헬밀이에요. 그런데 맞아요. 예, 아르테미스가 약간 두 작품에 비해서 약간 떨어져요, 재미가. 그래서 계속 외면당했다가 이 영화 프로젝트 헬밀의 감독님이 그것마저 지금 영화 하겠다고 지금 밝히셨거든요. 근데 재밌게 또 만드실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라는 애니메이션의 감독님들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2편 나왔거든요. 이제 3편 내년인가요? 내후년인가 나오게 되는데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이에요. 그런데 못 보신 분들은 무조건 보세요. 정말 우주 대명작입니다. 무조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여줬던 유머 감각을 여기서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아르테미스가 원작이 평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숨을 불어넣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방금 아까 전에 막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 위원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고 고증에 진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공자도 아니에요. 무슨 천문학 전공자나 과학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샌디아 국립연구소라는 곳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래머로 일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수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AOA나 아니면 게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블리자드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를 해서 프로그래머 경력만 25년이에요.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워크래프트 2라는 게임 개발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게 마션을 집필할 당시에 기존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궤도역학을 계산하는 소프트웨어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지구와 화성 사이의 항성 경로 같은 것들을 산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지극히 문과형 인간이어서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게 엄청나게 비범한 건가요? 아니면 머리 좀 이과면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가 3, 4학년 전공자 학부 3, 4학년쯤에 배워요. 대학생 수준인가요? 그 정도면? 코딩을 해서 그 궤도 계산하는 걸 배우긴 하는데 그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이죠. 그래서 그냥 손으로 계산하는 것과 컴퓨터로 그러니까 우리가 곱셈을 할 줄 알지만 17자리 곱하기 19자리 못하잖아요. 손으로는. 그런 정도의 좀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배워요. 이제 학부 전공 마지막쯤에 배우고 그걸 코딩하는 것도 배우긴 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적용을 하려면 지구랑 화성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달도 넣어야 되고 태양도 넣어야 되고 목성, 토성의 간섭도 넣어야 되고 석동의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이 영향을 주는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집어 넣으면서 아마 굉장히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할 수 있어요.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다. 네,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 굉장히 단순화해 놓은 문제만 배우거든요. 우리 또 산체라는 영화를 아실 텐데 그 작품 아실 텐데 이체 문제를 해요. 근데 삼체 문제 세 개의 천체를 다 고려해야 되는 순간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유일한 그 해답이 없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는 프로그램 만들면 이 일이 아니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박사님한테 명함을 받았을 때 명함의 지위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어디 지금 까먹었거든요. 여기 적어놓은 걸 한번 이렇게 풀 직함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참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단어여서 제 명함을 드리면 다들 그 저희 조직 그 이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서 이름이 우주과학 탐사 본부이고 행성 탐사 센터이고 그렇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여기 써 있는 본부라는 말 자체가
자기는 소년의 로망을 막 벌벌 꾸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갈망하던 직감 같은 거잖아요.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우주를 탐사하는 무슨 우주 탐사 행성 본부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명함 하나 파드릴게요. 본부장님으로 항상 본부장님으로 파드릴게요. 아까 그 명함을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지금 그레이스는 얼떨결에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돼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자기가 우주로 떠나게 되잖아요. 인류 운명을 얻게 지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무시한 본부에 계시는 박사님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레이스와 같이 인류를 구할 단 하나의 희망이 박사님이라면 나가실 수 있을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영화가 시작하는 순간 한 10분도 안 지나서 알았는데요. 근육이 모자라가지고 저는 그분이 이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아직도 자기 근육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 누워 있으면 저는 누워 있기 전에도 이미 그 정도 버틸 수 있는 근육이 없고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왜 나중에 중국 함선에 다 모여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온라인 회의 연결해서 각국에 있는 전문가들 회의를 하잖아요. 대책 회의를 하는데 아마 그 온라인 회의 중에 한 화면이 저일 수도 있겠다까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과학은 과학자에게, 탐험은 탐험가에게. 네, 저희는 그럴 그게 없어요. 버틸 수가 없고 대신에 그분이 최대한 안전하게 또 최대한 임무를 잘 달성하실 수 있게 서포트해드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레이스가 계속 항변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도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입장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거 하기 전에 저를 이미 혼수 상태로 만들어서 보내지 않았을까. 저희는 아마 끝까지 안 간다고 했을 거예요. 이게 그 원작을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뭐 용기 유전자 어쩌고저쩌고 야후선장이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용기 유전자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용기를 줄 사람을 찾아내면 된다라는 대사를 하잖아요. 근데 원작에는 그게 아니고 스트럭트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뭐 용기 유전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코마 유전자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인류의 몇 명이죠? 7천만 명 중에 한 명인가요? 굉장히 드문 확률로 코마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그 정도 코마를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강의할 때. 그 사람들만 선발한 거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 부분은 너무 길어져서 그런지 함축했고 오히려 야후선장이 하는 말로 바꿨잖아요. 야후선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전에 그레이스가 I don't have the bravery gene that you have. You all have. 당신들이 다 갖고 있는 그 용기 유전자가 나한테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쉽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야후선장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You just need to find somebody to be brave for.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유전자가 아니라 나에게 용기를 내게 해줄 사람을 찾으면 된다. 누구를 위해 용기를 낼 것인가? 그 사람을 찾으면 된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원장에 없는 대사인데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앤디 위어가 이 작품을 집필할 당시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2021년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나는 못 간다는 입장이었대요. 작가가.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을 때는 내 아이를 위해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 입장이 반영된 대사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못 가죠. 무서워서 어떻게 가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다. 그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모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것들을 반영한 대사고 재밌는 것은 나중에 이 겉보, 이 쫄보인 그레이스가 죽음을 무릅쓰고 로키한테 돌아가잖아요. 위기에 처했을 것 같은 로키에게 돌아가잖아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요? 로키가 주는 거예요. 로키를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브레이브 후에 로키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가족도 없어, 키우는 개도 없어. 근데 이 그레이스라는 캐릭터한테 용기를 주는 유일한 대상이 저 어디 뭐 상상도 못한 외계행성에 사는 외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우정인지 이 용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 그 정도의 용기를 준 대상이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서 만든 대사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우주에 가는 비행사들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는 뭐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심리가 어떨지, 뭐 무서울지 아니면 진짜 그냥 직장인들 출장하는 것처럼 가실지 겁낼지 어떨까요? 제가 안 가봐가지고 그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구상에서 실험을 해요. 그래서 뭐 아주 거대한 온실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가능하면 순환하는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아주 거대한 뭐 바이오스피어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서 거대한 실험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우리가 그 프로듀스 101 이런 거 하듯이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선발해서 실제로 거기 집어넣고 한 뭐 2년, 3년 동안 그 안에서만 생활하게 하는 실험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뭐 싸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시 화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 싸운 다음에 각자 떨어져서 이 작은 생태계 이쪽 끝과 저쪽 끝에서 삐져가지고 서로 생활하기도 하고 그런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아주 거대한 그런 생태계 혹은 우리가 그 컨테이너 박스보다 조금 더 큰 그런 건물 안에서 뭐 한 일주일 정도 여러 사람이 지내보는 것 그런 종류의 실험들을 사실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고립된 곳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장시간 같이 지내야만 할 때, 24시간 지내야 할 때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는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관찰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그 미디어 아트를 볼 수 있는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바닥이랑 벽이랑 전부 다 화면이 되어서 비록 보이지 않지만 지구에서의 바다라든지 뭐 산, 공기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 방이 있는데 그 방이 너무나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우주정거장에 가는 우주 비행사들은 당연히 뭐 가족들의 사진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그 플레이리스트 이런 것들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인의 경우에는 김치 그 동결 건조의 김치를 먹을 수 있게 이탈리아 우주인의 경우에는 에스프레소를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우주 정거장에 쓰는 에스프레소 기계가 전용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거기 가서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각자 나름의 문화를 존중해서 또 심 상태를 존중해서 굉장히 잘 시나리오를 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장기간 갈 때에는 정말 그게 굉장히 잘 모델이 됐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영화에서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 갑자기 사람들을 투입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갖는 그 동지애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거의 한 몸과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제 절박한 상황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마 영화에서 중간에 이제 초반에 이분들이 사망했다는 걸 깨닫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너무 중요한 사람인 것 같고 이러면서 기억을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잘 싸서 염을 한다고 해야 되나 잘 싸서 이제 우주장을 치르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 주인공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 자신의 심적 안정을 갖는 데에도 중요한 절차였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궁금했어요. 이런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서 표가 죽었을 때 보통 그렇게 우주로 이제 시신을 내보내잖아요. 연구 장례를 해서 그게 정해진 프로토콜인가요? 그러니까 저라면 전 사실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 장면이 저라면 나의 피와 살과 같은 내 동료를 전 지구에 3명밖에 안 났는데 피와 살과 같은 그 동료를 우주에 버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주저했을 것 같고 또 우주복을 안 입히고 내보내잖아요. 우주 공간에 사실 신체를 그대로 내보낸다는 건 이제 우주 공간에 노출되면은 사람의 형체가 아니게 되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그렇게 내보내는 건 너무 잔인하고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사실 그 유해의 일부라도 가지고 가서 유족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돌아갈 수가 없는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아무리 동료지만 사망한 채로 이제 부패가 막 시작되면 같은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위생과 또 심리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차단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우주복 씌워서 보내면 좀 낫거든요. 근데 우주복은 너무나 귀중한 자산인 거예요. 거기서 우주복 3개 있는데 이 우주복 혹시 모르니까. 네네 혹시 내가 입은 우주복이 입고 우주 유형에 나갔다가 문제 생기면 빨리 들어와서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 것만 있는 거보다 그래도 3인분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이
주인공에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에게는 우주복이 아직 두 벌이 더 남았다는 사실이 이 사람이 미션을 계속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것은 영화의 설명이 길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천으로 굉장히 잘 싸서 굉장히 잘 돌돌 말아서 우리가 정말 그 관에 넣기 직전의 상태까지 잘 처리를 해서 이제 우주 미라를 만들어서 내보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나는 진짜 난 저렇게는 못해. 너무 충격적이야. 어떻게 내보낼 수가 있지? 우주부터 안 입혀서 아무리 사망했지만 우주부터 안 입혀서 내보낼 수가 있지 생각했는데 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안전한 상태로 어쨌든 내보냈고 사실은 이제 잘 밀폐할 수 있는 격벽이 있으면 그 안에 데리고 있다가 돌아갈 구미를 저라면 했을 것 같아요. 역시 전문가는 아시는 상상도 못한 지점들이어서 여기가 처음에 타우세티까지 11.9광년이라는 거리를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타우세티 항성이 실제 함대가 있어요. 실제로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어요. 타우세티를.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헤일로라는 게임에도 나오고요. 각종 영화에도 종종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 지구 태양보다는 약간 밝기가 낮은데 그 행성이 데리고 있는 행성 중에 한 곳이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온갖 SF 창작물의 배경이 되었던 행성계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11.9광년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설정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11.9광년이라는 여행을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다고요? 말을 못하시네. 한 년, 2만 년 걸릴 것 같은데요. 네, 몇만 년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세대에는 못 가기 때문에 뭔가 일가를 꾸려서 가업으로 우주 항행을 가업으로 삼을 집을 선정해서 가족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 되네. 가족만 가면 가족이 두 가족이 잘 가야 되는데 이제 근치는 안 되기 때문에 인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큰 집단을 데리고 가야지만 거기에 도착했을 때 인류가 여전히 존속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아스트로파지의 그 엄청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지 일반적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 속도의 우주선으로 가도 몇만 년이 아마 걸릴 것 같고 지구랑 통신도 안 되거든요. 메시지 하나 보내면 아마 몇십 년 있다가 돌아올 것 같은데 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100% 영화에서만 다룰 수 있는 것이고 사실 11몇 광년 거의 12광년이라는 뜻은 그 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12년 후에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별이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밝아졌다. 그래서 별이 갑자기 폭발했나? 왜 이렇게 밝아졌지? 라고 우리가 느꼈을 때 그 별은 이미 폭발하고 없어졌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는 것만도 12년 걸리는 거리여서 그 가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거기 가려면 또 우리가 그 상대론적인 속도가 되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면 점점 무거워지거든요. 우리가 갈 때 그냥 달리면 처음엔 그냥 달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점점 빨리 달리다가 진짜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달리다 그러면은 내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져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내는 것보다 내 무게가 무거워져서 못 가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영화에서 굉장히 교묘하게 광속까지 안 가는 속도를 선택해요. 광속에 그렇게 가까워지면 이제 너무 무거워져서 못 가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덜해서 그 균형이 딱 맞아서 이제 광속에 가깝지만 그래도 무게가 엄청 무거워지지는 않는 그 속도를 이렇게 적절한 선을 맞춰서 최대한 빨리 가게 그렇게 만들죠. 현실에서는 사실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과학자들은 그것까지 보시는군요. 이제 저처럼 완전 문과인 사람들은 이런 영화에 막 복잡하게 과학 소식이나 설명이 나오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것은 이 영화의 미덕 중에 하나는 쭉 막 설명을 잔뜩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장어만 쭉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완벽히 이해했어 이래도 된다는 거.
뭐 100% 이해 안 해도 그냥 마지막에 한 한마디 정도만 들어와도 전체 내용이 뭐 알아듣는 이상이 없다는 네, 거. 맞아요. 와, 근데 그렇게 꼼꼼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대부분의 SF 영화가 과학을 배경 설정으로 하고 또 액션으로 위기를 해결한다면 이 영화는 되게 재밌는 게 과학적인 해결책 자체가 액션인 영화거든요. 그 주인공 라이랜드가 위기 상황에서 뭐 총을 꺼내거나 뭐 초능력을 쓰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위기 상황마다 계산을 하고 수식을 꺼내서 막 위기를 해결하는 것들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주인공이 영웅이 아니라 살짝 허당이고요. 또 겁쟁이에요. 게다가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라이언 고슬링의 딸이 9살, 11살 두 명 있는 걸 아는데 이 중간에 뭐그 한국마을 바에서 술 마시면서 그냥 안경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 쓰고 있는데 약간 무한 설정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딸이 그랬대요. 아빠 안경 쓰고 있는 사람이 더 똑똑해 보여. 그래서 딸 얘기 듣고 그냥 안경을 갖고 온 거예요. 똑똑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는 좀 허술한 인물이에요. 게다가 또 기존 SF물들과 좀 다르게 기억 상실과 퍼즐 맞추기라는 어떤 독특한 서사 구조가 있고 기존 SF 영화 속에서 여기에는 주로 침공자 역할을 한다거나 에일리언처럼 아니면 어떤 초월적인 존재, 컨택트 같은 영화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이 영화에서 로키는 인류와 완전히 다른 진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동등한 공학자 파트너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지금까지 없던 SF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영화들과 차별화된 지점들이 굉장히 확실한 영화인데 박사님 보실 때 이 영화가 기존의 SF 영화들과 차별화된 매력이나 특징들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SF 많이 볼 것 같지만 저는 SF 싫어하는데 제가 SF를 안 보는 이유는 SF가 저한테는 전쟁 장르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원래 전쟁이나 싸우는 씬이 많은 영화를 잘 안 보는데 SF는 항상 누군가 침공하거나 누가 쳐들어서 우리가 방어해야 하거나 막 격리된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서로 싸움이 벌어지거나 추격당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막 가슴을 조이게 만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SF를 잘 안 보는 편인데 이거는 저한테는 그래서 SF가 아닌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왜곡된 SF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거는 저는 SF라고 생각되지 않았고 너무 친절한 어떤 친구를 만나는 그런 영화이라잖아요. 일종의 버디무비이고 저한테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단어 중에 하나는 코스모폴리탄이라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세계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소식을 접하고 걱정하잖아요. 거기 뭐 폭탄 떨어졌대, 거기 뭐 지금 가뭄이 났대, 거기 산불이 크게 났대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수시로 접하고 뭐 캘리포니아에서 난 산불에 대해서 걱정하고 뭐 이란이나 다른 나라에서 난 전쟁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러시아를 걱정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이제 크게 모아서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코스모폴리탄의 코스모가 전 지구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원전으로 돌아가자면 우주라는 뜻이잖아요. 코스모스라는 뜻이어서 이 그레이스하고 로키가 어떤 진정한 궁극적인 의미의 코스모폴리탄들이 아닌가. 지구의 여러 나라를 떠나서 근처에 있는 별들의 세계까지도 걱정을 하고 우리 우주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른 별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뭉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쪽에도 문제가 생겼고 저쪽에도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거를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계 시민을 넘어서 우주 시민으로 발돋움하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관객분들 중에서 영화를 보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헤일 메리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손. 잘 모르죠. 헤일 메리 근데 여기서 설명한 거 보고 하신 거죠. 원래 헤일 메리 패스에서 착안한 제목인데 헤일 메리 패스 원래 여기 원어 그 대사 자체에는 그렇게 구절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스트라트가 이게 자꾸 마이크 이거 살짝 떨어뜨려도 그런데요. 그렇죠. 스타트가
대사는 이런 대사를 해요. 이제 미국인들이 롱샷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는 대사를 하거든요. 근데 롱샷이라는 말 자체도 승산이 희박한 모험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헤일메리는 풋볼에서 마지막 한 경기 종료 바로 직전에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던지는 패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축구로 보면 아주 장거리 크로스를 올리는 거 있잖아요. 얼마 이제 시간이 남지 않아서 뻥 축구라고 하죠. 뻥 쳐놓고 조상님 제발 이거예요. 헤일메리 패스. 성모님 제발 누구라도 받게 해주세요. 던지는 패스예요. 그러니까 이 헤일메리호는 지구에서 온 인류의 영혼을 담아서 우주로 던진 헤일메리 패스란 말이에요. 승산이 아주 희박한 헤일메리 패스. 보통 헤일메리 패스는 40m에서 60m 사이에서 던지는 패스예요.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던지면 초이는 없으니까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이 그레이스와 로키가 처음 우리에서 조우했을 때 이 둘이 메시지함을 주고받죠. 메시지함을 주고받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메시지함 형태가 럭비공처럼 생겼어요. 그 럭비공을 저를 바꿔야 되는 건가 처음에 이제 광점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광점 B는 안 잡고 C가 날아올 때, 광점 C가 날아올 때 결국은 선 외로 나가서 메시지함을 잡죠. 메시지함을 잡는데 이거 바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놓고요. 이걸 하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광점 C가 날아올 때 밖으로 나와서 결국은 그 메시지함을 잡기로 결심을 하죠. 그때 입는 우주복도 사실은 풋볼 유니폼처럼 생겼고요. 이 헬멧하며 이 덩치하며 빨간색하며 풋볼 유니폼처럼 생겼고, 더 재밌는 것은 날아오는 그 메시지함을 받으려고 나중에 몸을 날려요. 다이빙을 해요. 다이빙을 해서 간신히 잡고 바닥을 굴러요. 이건 누가 봐도 전형적으로 감독이 풋볼 캐치 리시버가 저희 쿼터백이 장거리 패스를 헤일메리 패스를 던진 걸 다이빙에서 받아내는 장면을 연출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걸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이빙을 해서 하는 장면을 슬로우로 잡아내고 연출로,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레이스가 한 손으로 메시지함을 번쩍 들어요. 이게 풋볼에서 보여주는 터치다운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세레머니죠. 한 손으로 높이 쳐드는 그림자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일메리 자체가 지구에서 우주로 던져 올린 헤일메리 패스라고 할 수 있고요. 로키와 그레이스도 서로가 서로에게 헤일메리 패스를 던진 거예요. 그걸 그들이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 잡아낸 거죠. 사실은 그 수많은 의심이 있었을 거고 폭탄 아니야 이러고 그 난리를 치는 와중에 잡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메타포들을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은 승산이 아주 희박한 없다고 봐도 무방한 헤일메리 패스를 영혼이 잔뜩 담긴 헤일메리 패스를 던졌고, 서로에게 어떤 물리적인 접촉을 떠나서 아주 커다란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타포가 여기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그 장면부터 로키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너무 귀엽죠. 여기서 나온 로키는 100% CG가 아니에요. 보통 요즘은 이런 거 다 100% CG로 처리하잖아요. 실제 모형이에요. 저런 모형이 있고요. 제임스 오티즈라는 퍼펫 아티스트 퍼피티어라고 부르는데, 퍼피티어가 조정한 실제 퍼펫이에요. 그래서 50%는 실제 퍼펫이 연기를 하고 있고 50%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실제 퍼펫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정말 커요. 상대 배우가 연기하기에. 라이언 고슬링은 만약에 이 퍼펫이 없었으면 허공에 대고 이 테니스 공부 연기해야 되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액션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연배우라고 하더라도.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호빗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이언 맥클레넌이 호빗 그 조그만 집에 구석에 들어가서 찍을 때 혼자 촬영하셨거든요. 이 테니스 공부 촬영하셨는데 하다가 우셨어요. 내가 이러려고 배우가 된 게 아니야 하고 펑펑 우셨어요. 그 장면이 아마도 라이언 고슬링이라는 배우에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쪽이 약간 스맥이 안 돼요. 저 예,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가 혹시? 그린스크린을 하나도 안 쓰고 무슨 영화란 말이에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이 헤메리오 자체가 세트고요. 길이잖아요. 우주선이. 이 길 우주선에서 와이어를 달고 무중력 연비를 하고 중간에 배우를 공중에 허공에 허공에 띄운 다음에 이 우주선이 이렇게 가로로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세로로 움직인다거나 그 거대한 세트를 움직이는 걸 한 거예요. 제가 위치를 좀 바꿔볼까요? 예. 좀 어떻게 해볼게요. 예. 아무튼 여기 조금 수맥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 우주선 세트에 혼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배우가.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트에서 로키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큰 의지가 됐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스타워즈에서 크리처 마스터, 그러니까 크리처를 전체 총괄하는 책임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요다라는 캐릭터가 관객들에게 그렇게 설득력을 갖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상대 배역인 마크 해밀이 요다를 진짜로 믿고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든요. 관객들은 마크 해밀의 리액션을 보고 실제로 요다가 약간 어색하더라도 저게 살아있구나, 실제 생물이구나라고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로키는 마찬가지예요. 퍼펫 아티스트가 조정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라이언 거슬링은 게다가 또 상대가 눈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감정이나 뭐 반응을 알 수 있는 건 몸짓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퍼펫 아티스트가 몸짓을 보여주면 그걸 보고 리액션을 제대로 된 리액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진정성이 우리로 하여금 로키에게 더 뭐랄까요, 몰입할 수 있고 라이언 고슬링 자체 그 배우한테는 훨씬 의지가 되고 좋은 연기를 하게끔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의 자막을 보시면서 박사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막 이제 과학적인 뭐가 막 잔뜩 나오잖아요. 자막을 막 보시면서 번역가는 특히나 저는 그런 철칙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자막을 써야 될 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막을 쓰지 않는다라는 철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자막을 쭉 써놓고 제가 다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고쳐야 돼요. 어떻게든. 제 수준이 굉장히 낮지만 이과적인 이해 수준이 제 수준까지 맞춰야 된다는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써놨는데 과학자님 이거 보시고 자막 보시고 한꺼번에 이해 다 하셨나요? 아, 자막이요? 예. 자막이 이게 뭐라는 거지 이런 거. 전혀 거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막이 와 자막이 너무 좋다라면서 자막이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봐서 아주 물 흐르듯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봤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자막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굉장히 잘된 번역이 아닐까라고 사실 생각했어요. 자막이 너무 튀면 사실 자막만 기억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뭐 너무 지나치게 한국식으로 너무 바꾸거나 이러면 또 신경 쓰이잖아요. 되게 그렇죠. 우리말에만 있는 사자성어 이런 거 갑자기 쓴다든지 이러면 신경 쓰이는데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사실 번역가님한테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이거는 원작이 있는 영화잖아요. 원작 소설이 있고 원작 소설도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번역하실 때 참고를 하시는지 아니면 좀 경쟁심이 생기시는지 원래는 아주 예전에는 원작을 먼저 봤어요. 원작 있는 영화는. 그런데 한 번 크게 딘 적이 있어요. 먼저 원작을 읽었는데 번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번역가는요, 만약에 같은 것들을 번역하게 됐을 때, 뭐 대사가 겹친다거나 했을 때, 기존에 좋은 번역을 봐버리면 그걸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안 보면 그것보다 못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나은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좋은 번역을 봐버리면 리미트가 생겨요. 이거 이상 좋은 걸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디어버린다고 있었거든요. 뭐였더라? 우리는 성에 살았다였나? 제목 까먹었는데. 그래서 그 뒤로는 아예 원작을 안 봐요. 제가 번역을 다 해놓고 보기도 하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팟캐스트 때 다뤘던 작품이기 때문에 미리 봤고, 근데 세부적인 차이들이 있다라는 걸 책을 읽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 야올리제 선장의 이름도 저는
리제라고 썼죠. 뭐 책은 리자이라고 나왔나요? 리제이라고 나왔나요? 네, 리제가 표기법이 맞아요. 그리고 사령관이라고 쓰셨는데 사령관이라고 쓰기는 좀 그래요, 사실은. 저는 선장이라고 썼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용관이라고 조금 앞으로 갔고 예, 이게 아마도 군에 오신 분은 아실 텐데 사령관을 쓰면 안 되거든요. 커맨더라고 사령관을 쓰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언급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 영화가 이렇게 유머러스한 대사가 많잖아요. 감독님들 성향인데 그러다 보니까 막 드립을 치셔서 들들한 거예요. 보자마자. 근데 또 그렇게 했다가는 캐릭터가 무너질 것 같은 걱정이 되게 많아서 이 영화는 진짜 많이 누른 영화였거든요. 심지어는 뭐 이런 것도 있죠. 아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나옵니다. 나오나요? 예, 나올 것 같죠? 예. 심지어는 마지막에 이제 이 두 캐릭터가 헤어질 때 그런 말도 하죠. 넌 내가 만나본 인간 중에 가장 용감해 농담을 하죠. 근데 거기서도 막 드립을 치고 싶은 거예요. 뭐 재밌는 농담이나 웃고만 뭐 이런 거 하는데 좀 친해 이런 거 치고 싶은 거예요. 자막에.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다가 그레이스가 좀 친해라고 말을 해버리면 로키는 좀 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사실 얼마나 좀 짜쳐요. 그러니까 캐릭터 붕괴가 오겠다 싶은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담은 사실상 다 뺐고요. 그래도 되게 어렵게 번역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뭐 되게 재밌는 대사가 있잖아요. 처음에 나 우주 죽어도 못 가. 뭐 이럴 때 나 우주 비행사가 아니에요. 뭐 난 비행 청소년도 못 해봤어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사실은 원어는 이런 거예요. I'm not an astronaut. I put the not in astronaut.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난 에스트로넛의 낫을 맡고 있습니다. 낫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뭐 과하지 않게 유머를 사용해야 했던 대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되게 막 유쾌한 자막이나 이런 것들을 못 봤을 때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영화일수록 좀 불러야 될 필요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박사님도 번역하시잖아요. 그랬네요. 예, 제가 보니까 그 무한 우주라는 에세이도 번역하셨고요. 그 우주생물학이라고 전문서적인데 그 공동 번역도 하셨어요. 교과서. 예, 근데 천문학자의 입장에서 또 이제 번역가 입장에서
하면은 굉장히 단순한 대화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우주 생명체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언어학자라든지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말고 이공계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1, 2, 3, 4, 5인데 너네는 1, 2, 3, 4, 5, 너네는 1, 2, 3, 4, 5니? 1, 2, 3, 4, 6이니?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조금 희망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감독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과학자들이 차갑고 어떤 분석적인 존재를 그려준 경우가 많잖아요. 영화나 소설 속에서. 근데 비주얼트를 빼고 싶었다고 밝히기도 했고, 그래서 과학 연구를 극단적인 협력의 예술로 규정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영화 속 세트 내에서도 보면 뭐 헬리호의 내부를 전 세계 국가들이 합작해서 만든 어떤 퀼트처럼 디자인하기도 했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협력을 하기도 하고, 우주에서는 로키와 그레이스가 그 협력을 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과학 연구를 극단적인 협력의 예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하나가 돼서 어떤 한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동지애나 이런 것들도 느껴지셨는지. 거기서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SF 영화에서 사실은 그 과학적인 장치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영화에서 중국의 항공모함에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모여있잖아요. 미국이랑 중국이 협력을 하는 게 지금 좀 어렵고요. 그리고 러시아 과학자가 들어오거든요. 지금 어려워요. 실제로 러시아랑 유럽이 합작을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가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가 빠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몇 년이 지연됐어요. 러시아가 맡았던 부분을 다시 유럽 안에서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멀어지고 있고, 또 지금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걸로 나와서 아마 작가가 이 작품을 쓸 때는 코로나 시기 지났나? 영화를 만들 때 코로나 시기를 지날 때여서 이런 모든 여러 나라가 협력하고 이런 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26년 3월에 생각을 해보면 그게 오히려 더 동상과학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뭐 코스모폴리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죠. 계속 반복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이런 걸로 서로 여러 나라들이 좀 우주라는 이름 안에서도 사실 조금씩 경계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이 좀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더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 혹은 만약에 그러면 이 정도로 어려운 전 지구가 어려움에 처하는 사건이 지금 벌어진다면 이 모든 나라들이 영화처럼 협력을 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돈룩업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것도 보세요. 네, 굉장히 그런 것들 좋아하고 보면 제가 만났어요. 네, 번역이 잘 됐더라고요. 네, 거기를 보면 전 지구가 어려움에 처하지만 결국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계속 이기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양면적인 우주가 갖고 있는 양면적인 시그널을 둘 다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 여러 나라의 국기가 붙어 있는데 한국 국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 그랬습니다. 아까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영화는 그린 스크린을 전혀 쓰지 않은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뭐 CG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린 스크린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초록색 화면에서 이 사람이 혼자 연기를 하고 그 크로마키를 떠가지고 합성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거대한 LED 패널에다가 실제 배경을 쏴가지고 거기서 반사되는 조명이 캐릭터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게끔 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걸 프레임마다 1프레임, 2프레임마다 다 아티스트들이 크로마키를 떼가지고 또 합성하는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애초에 촬영을 하면서 받았던 조명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여기다 배경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도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녹색 그린스크린에서 촬영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질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돌비 스크린에서 보는 게 너무 좋은 게 검정색 이 블랙 명암 처리가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는 스크린에서 보시면 훨씬 이 영화의 의도를 보실 수 있어요. 되게 조악한 스크린에서 보시면 이게 그린 스크린에서 한 건지 실제로 그냥 블랙을 써가지고 한 건지 뭔지 차이를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특별관에서 추천해 보직한 저도 그래서 못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마칠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돼가지고 준비하시고 한참 있으실 텐데 어떡해요. 많이 적었는데 지금 1분이거든요. 1분. 저는 사실 이제 변호사님 말씀 되게 궁금한 게 많아지고 많이 적어왔는데 이따가 끝나고 또 따로 네, 추천. 그럼 지금 이 원작 도서를 추첨해가지고 5분께 드리는 게 있어요. 원래는 질문을 쓰려고 했는데 질문하면 제가 서울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 박사님 말씀 되게 많이 듣고 싶었거든요. 2시간 하면 좋겠는데 아쉽죠. 네, 이건식을 해달라고 보이세요. 박사님하고 꼭 다시 들어주고 싶다. 네, 영화가 너무 길어서 사실 지금까지 버텨주신 분들 중에 감사드립니다. 영화 끝나고 지금 1시간 5분밖에 안 줬다는 거로 잔인할 것 같아요. 저희 들어오면서 이게 영화를 모르시고 안 가시는 GV를 또 보고 계신다는 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추첨으로 그냥 제가 불러요?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불러주시면 뭐 객석 이게 몇 가지 있어요? A부터 몇 가지예요? I까지 있고요. A부터 24까지 있어요. 알겠습니다. F7 F7번 자리 계실까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가져다 드릴게요. 네. 저는 그러면 뒤에서 R10 있을까요? R10번 관객님 계실까요? 손 들어주세요. 앞에서 C11 C11번 관객님 계세요? 저희 스타일 가져다 드릴게요. 이거 뭐라고 되게 오면 부정이 있을 거 하고 네,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K20 하겠습니다. K20번 관객님 계실까요? 네, 하나만 주시면. 마지막 있죠? 아이까지 있다고요? 번호는 똑같으시구나. 저도 지금 제가 보고 있으면 안 돼서 H8 H8번 관객님 계실까요? 안 계세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면 손 드신 거세요? 여기. 없다고요? 네. 그럼 H10 계세요? 예. 네. 박사님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 안 계실 분이 계셔가지고. 뒷다리가 전부 이렇게 고르더라고요. 저는 L1로 바꿔보겠습니다. L1번은 있을까요? 예, 있죠. 없어요. 안 계세요? 그러면 A의 6번 J6이요? A 6번. 여기 계시네. 네. 예. 네, 그러면 우리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영화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굉장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사님에게 마지막 인사말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너무 행복입니다. 안녕하세요.